예,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벌어진 끝에 11시간 만에 진행이 끝이 났는데요. 검찰 수사가 사실상 조 장관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검찰이 어제 조국 장관의 현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 인력 7명이 투입이 돼서 오후 7시 50분까지 한 11시경 가까이 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좀 진행이 된 걸까요? 글쎄 좀 이례적이죠. 네. 보통 이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걸리면 한나절 정도 네. 이렇게 이제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요. 어제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8시까지 말이죠. 예. 11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렇죠. 많이 걸리는 길려봤자. 정도.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예. 임의 제출을 요구했더니 협조를 안 하니까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느냐고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제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영장에 적시는 돼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금고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금고안을 보려면 아무래도 열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협조해주지 않으면 금고를 따는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뭐 그래서 금고를 따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오래 걸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검찰에서 찾고자 하는 어떤 서류라든가 내지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 집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없다.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책이 있었다 그러면 책꽂이에 또는 뭐 책 갈피에 이런 것들이 꽂혀 있는지 내지는 들어 있는지를 보려면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원본 표창장의 원본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사본이니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찾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는 그 검찰에서 찾고자 하는 물건이 금방 안 나왔다. 또는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리고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어떤 추측이나 생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네. 있겠네요. 예. 그 결과 이제 11시간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은 이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 전부터 사실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법 사실을 확신하고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배경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봐야죠. 어쨌든 다른 곳은 여러 곳을 몇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정작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이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 사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 혐의가 있으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좀 뒤로 미뤄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혐의가 짙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혐의가 좀 옅을 때에는 이것을 좀 뒤로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혐의가 짙어져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영장을 2차례 먼저 청구를 했으나 이 자택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2차례에 걸쳐서 기각이 됐었고 그래서 보완을 거쳐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사적 공간 자택에 대해서는 영장을 좀 엄하게 그렇게 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어제 자택 압수 과정을 보면은 그 조 장관이 출근을 한 뒤에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는데요. 이건 뭐 어떤 현직 장관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봐야 돼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건요? 글쎄요, 뭐 거는? 그런 것도 전혀 뭐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거주하는 사람들, 그곳에 네.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합니다. 예.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하는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전날 말이죠. 이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를 픽업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조국 장관의 딸이 예.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아마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리고 조국 장관이 아무래도 그 있을 때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출근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뭐 보기 어렵지만 네. 어차피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는 정경심 교수와 그 딸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조율을 했다,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조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출근 후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검찰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검찰도 상당히 좀 부담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은 있죠. 왜 그러냐면 말이죠. 예, 예. 이것이 지금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야말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놨다. 그 자리에 임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그 일가를 상대로 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혐의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 기소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또 무죄가 된다든지 그러면 검찰 또 윤석열 총장이 져야 되는 부담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자신감의 표현 아니냐. 또 어떤 물증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입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의 표출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이후에 검찰 행보를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네. 정 교수에 대한 어떤 그 소환 조사도 그렇고 뭐 아까 일각의 보도에서는 이제 영장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 명확한 사실인 것이고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면 조 장관까지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정경심 교수는 조만간 소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정경심 교수도 SNS를 통해서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소환하면 나가서 네.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국 교수, 조국 장관이죠. 이 조국 장관의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은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건 분명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가 되고 피의자로 보고 있다면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조국 장관을 소환 조사를 안 하면 그것이 오히려 또 특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병원의 실수로 낙태 수술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참 이게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뭐 황당한 실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여성뿐만 아니라 산모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이런 어떤 실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처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와가지고 임신 6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영양주사를 한 대 맞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뭐 차트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오인을 한 거예요. 예. 이 간호사하고 의사하고요. 그래가지고 계리 유산이라 그래가지고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낙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집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멀쩡하게 지금 26주에 그 산모에게서 낙태 수술을 해가지고 이 예. 유아를 사망케 하는 네. 태아를 사망케 하는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이죠. 이게 보니까 경찰이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뭐 고의성이 없었다 이겁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예. 원래 좀 설명을 드리면 동의 낙태죄라는 게 있어요. 동의 낙태죄가 뭐냐면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인지를 산모의 동의를 받고 낙태를 해도 벌을 받아요. 의사는. 그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부동의 낙태라고 하는 것은 산모의 동의를 안 받고
이 낙태를 했을 때는 더 무거워요, 죄가.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당연히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의 낙태죄냐 아니냐 이건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의 낙태죄가 되려면 낙태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그런데 이 지금 실수한 의사는 낙태를 한다는 고의를 가진 게 아니라 아까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꺼낸다는 그런 고의를 갖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지금 그 산모가 마취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산모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부동의 낙태죄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또 어쨌든 동의 안 받았으면 부동의 낙태죄입니다. 동의 받으면 동의 낙태죄고. 그런데 다만 이 의사한테 낙태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죄로 처벌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태아가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형법상으로는 진통설이라 해가지고 예. 뱃속에서 진통을 할 때부터 소위 사람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망케 하면 살인죄가 됩니다. 형법상으로. 그리고 민법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을 취해가지고 완전히 뱃속에서 분리됐을 때 그때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태아를 죽게 했다 해서 뭐 살인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과실 낙태라는 건 없어요. 죄가. 그래서 이 태아를 사망케 한 거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이 안 된다는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상을 예, 치상은 적용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냐면 엄마에 산모에 대해서? 대한 거예요. 예. 산모에 대해서 허락을 안 받고 수술을 했잖아요. 예, 그걸 예. 치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상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이 태아에 대해서는 살인죄도 적용이 낙태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발육 말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이게 좀 크거나 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치사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6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진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통 아예 낳을 때 진통하잖아요. 그때부터 아이가 낳을 때? 예, 아기 낳을 낳을 때 때요. 예. 그때부터 이 태아를 사망케 하면 그것은 그렇군요. 살인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태아가 임신한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그 부분은.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그럼 이 의사가 지금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건데 업무상 과실 치상죄. 그렇죠. 치상죄인 건데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의사 자격이라는 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예. 자격증이라는 거는 네.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게 그 되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의사의 자격이 과거 2000년까지는 예. 이렇게 이제 업무상 과실 치사 이런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시켰었어요. 취소는 아니고 업무 예, 정지.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법을 바꿔갖고 지금은 업무 정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군요. 예, 그다음에 제재를 안 받는 제재를 안 받아요. 제재를 받는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허위 진단서 작성.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 누설. 예. 비밀 누설하는 걸 크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뭐 진료비 부당 청구, 면허 대여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했다 가지고 바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저런 죄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때 예. 이때 이제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임신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렵사리 잉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태아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 억울한 그 산모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분은요? 지금도 보면 아까 왜 동의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그랬잖아요. 지금은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이 안 되는 거지. 낙태한다는 고의만 있었으면 산모의 동의를 받아도 동의 낙태죄가 되고 동의를 안 받아도 부동의 낙태죄로 의사들은 처벌 받는 겁니다. 예.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낙태를 해도 처벌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 고의성이 없기 말씀이고요.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민사상으로 지금은 어쨌든 이 사람이 고의는 없으니까 고의로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못 하지만 민법은 뭐예요? 고의와 과실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예. 과실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이 낙태를 하게 만든 것이 과실이긴 하지만 이것은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이 산모는 이 병원, 이 의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병원을 다니는 다른 임신부들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해당 의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처벌도 안 받고 의사 면허도 뭐 그대로 갖고 알려줘야 할 의무도 병원에서 예. 없는 거고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묻는 처벌받는다고 해도 그거는 뭐 면허하고 관계없고 그래서 또 병원에서 그걸 또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렇죠. 누군지를 모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래가 이렇게 수술할 때는
보면 두 번 확인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병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마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본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의사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수술을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진료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 조금 우리 뭐 이제 환자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좀 주의하고 또 그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만으로 예. 또 이게 예방이 될지 또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수 승리 관련 내용인데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했는데 승리의 혐의를 좀 보자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도박을 했고 이른바 이제 환치기 수법 어떤 의도를 했느냐 어떤 방법을 했느냐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오늘 조사하는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죠? 그렇죠. 뭐 예. 승리든 또 양현석 씨든 간에 성매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별로 없었는데요. 예, 예. 다시 이제 상습 도박 혐의하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승리 씨를 오늘 2차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원정 도박 저건 이제 상습 도박이 되는데요. 여러 번 했어도 다 합쳐가지고 상습 도박 하나로 처벌을 받거든요. 예.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외국한 거래법 위반 저거는 그것을 업무로 했느냐 뭘 했냐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뭐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저것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최소한 1억 원 이하의 벌금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를 소환해가지고 어쨌든 상습 도박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국한 거래법 위반 환치기 이걸 뭐 부인하고 있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도박을 얼마나 했는지 횟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추궁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 자금이 예를 들어서 회사 돈을 횡령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오늘 이제 2차 조사를 하게 되면 신병 처리도 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조사 여부에 따라서 뭐 예. 불구속으로 할지 또는 뭐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